어느 날 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로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이 제 마음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꽉 채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때였죠.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 후 몇 년 만에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이서 매일 밤 미래를 그리며 웃었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같이 여행 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심지어 사소한 다툼조차 나중엔 추억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꿈이 점점 흐릿해지더라고요. 다툼은 처음엔 사소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잔소리하거나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고 투덜거리는 정도였죠. 근데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늘어났고 결국엔 집안에서도 방을 따로 쓰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냐며 저를 탓했죠.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저녁을 차릴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했어요. 나도 피곤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면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 아니면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을 같이 닦아주는 작은 배려였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오랜만에 같이 외식도 하고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었죠. 근데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좀 더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면 나처럼 승진할 기회 있지 않겠어? 매일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남편 눈엔 하찮게 보였던 걸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왜 그러냐고 소리쳤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방에 앉아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결혼 전엔 나름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남편과 집에만 맞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 번은 가을 풍경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붙여놓고 이건 꼭 전시해야 한다고 하셨죠. 친구들도 제 노트에 그린 낙서를 보고 너 화가 돼야겠다며 놀라곤 했어요. 중학교 때 미술부에 들어가서 전시회도 나가고 상도 받아봤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꿈을 접었어요. 그림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부모님 말씀,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는 주변의 조언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평범한 사무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 말에 상처받고 나서 저는 화가 나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반,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 반이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랑 말 안 섞고 방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굳어서인지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어요. 연필을 쥐는 느낌조차 낯설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에 옮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그렸어요. 처음엔 그냥 낙서 수준이었어요. 사과 하나를 그리고 꽃병을 그리면서 손을 풀었죠. 그러다 점점 사람 얼굴, 풍경까지 도전해봤어요. 손이 떨리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초보자를 위한 스케치 기초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연필 잡는 법부터 다시 익혔어요. 그러다 유료 강의도 하나씩 결제했어요.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듣고 태블릿도 중고로 샀죠. 처음 태블릿으로 선을 그었을 때 손끝이 어색해서 화면에 땀 자국이 남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남편은 제가 방에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가끔 문 열고 뭐 해?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좀 쉬어라고 대충 둘러댔죠. 사실 그땐 남편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혹시 비웃으면 어쩌나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다 1개월쯤 지나니까 손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려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너 진짜 잘 그린다며 응원해줬고 낯선 사람들도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예전 생각난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친구는 제가 미술부에서 상 받았던 날 옆에서 박수 쳐줬던 애였죠. 그 메시지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걸 진짜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게 남편이랑은 여전히 서먹했지만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매일 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았어요. 손목이 아프고 눈이 뻑뻑해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2개월째 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냈죠. 그날 아침 상사한테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놀라더라고요.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라고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걱정했죠. 심지어 엄마는 전화로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남편이 뭐래? 라며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먹은 뒤였어요. 사직서를 내고 집에 오는 길 무서웠어요. 당장 월급이 끊기니까 생활비 걱정도 됐고 남편이랑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불안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풀린 느낌이었죠. 남편한테는 그날 저녁에 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뒀어. 남편이 눈썹을 찌푸리며 뭐, 갑자기 왜?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비웃듯이 그걸로 뭘 어쩌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상처받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겼어요. 사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의뢰부터 받았어요.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들어갈 사파를 부탁했는데 그게 제 첫 작업이었죠. 작은 꽃그림 하나였는데 그걸 그리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걸 망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했고 그분이 너무 예쁘다며 좋아해줬어요. 돈은 5만 원밖에 안 됐지만 누군가가 제 그림의 값을 매겨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계기로 조금씩 의뢰가 늘어났어요. 3개월째 되니까 카페 메뉴판 디자인 의뢰도 들어왔어요. 근처 동네 카페 사장님이 SNS에서 제 그림을 보고 연락 주셨는데 손으로 그린 느낌의 메뉴판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잔, 케이크, 꽃장식을 하나씩 그려서 샘플을 보냈어요.
사장님이 이거 딱 내가 원하던 느낌이다며 좋아하셨고 그 작업으로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그러다 어린이 책 사파 작업도 맡게 됐어요. 독립출판 작가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 주셨는데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20페이지 분량의 책이었어요. 저는 토끼, 여우, 곰을 하나씩 디자인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토끼는 귀를 길게, 여우는 꼬리를 풍성하게, 곰은 따뜻한 표정으로 그리려고 신경 썼죠. 색감 하나하나 고민하고 배경도 꼼꼼히 채웠어요. 작업을 끝내고 보냈을 때 작가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감동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쯤 남편이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고 주말에도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요즘 뭐 해? 회사도 그만뒀다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나 이제 그림으로 돈 벌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걸로 얼마나 번다고. 취미로 하다 말겠지. 그 말에 또 상처받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말로 싸우는 대신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4개월째 되니까 제 수입이 예전 회사 월급의 절반 정도 됐어요. 아직 부족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포트폴리오도 정리하고 작업물 올리는 SNS 계정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어요. 그러다 5개월째에 큰 기회가 왔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 그림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린이 동화책 한 권 분량의 사파를 맡아달라고요. 50페이지 분량에 금액은 200만 원이었어요. 작업 기간은 2달이었고요. 저는 그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확신했어요. 그 작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숲속에서 뛰노는 아이들, 마법의 성 날아다니는 요정까지 페이지마다 다른 장면을 그려야 했죠.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그리다 보니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눈이 침침해서 안약을 넣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작업 중간에 출판사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고치고 또 고쳤어요. 한 번은 요정 날개 색깔을 바꿔달라고 해서 5번이나 다시 그렸어요.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뿌듯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그거 해서 언제까지 버티겠어? 라며 비꼬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작업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툭 던지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어요. 신경 안 쓰기로 했거든요. 제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다 친구 하나가 저를 격려해줬어요. 대학 동기였던 지연인데 제가 작업한 사파 사진을 보고 너 진짜 대단하다며 위로해줬어요. 지연은 결혼 전에도 제 꿈을 응원해줬던 친구였거든요. 6개월째 되던 날 그 동화책이 출간됐어요. 제 이름이 사파가로 책에 실린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직접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표지를 넘길 때마다 제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엔 아무 말 안 하더니 한참 뒤에 잘했다고 툭 내뱉었어요. 그게 끝이었지만 저한텐 그 한마디가 꽤 의미 있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의뢰가 들어왔어요. 7개월째엔 지역 전시회에 제 작품을 출품할 기회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였는데 제 그림 10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림을 고르고 액자를 맞추고 설명 문구를 쓰느라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전시회 당일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한 할머니가 이거 누가 그렸어요? 참 따뜻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8개월째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일러스트 강의를 제안받았어요. 저는 그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플랫폼에서 당신 그림 스타일이 초보자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득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해봤어요. 첫 강의 촬영은 정말 힘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다가 NG를 10번 넘게 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다가 목소리가 떨려서 계속 멈췄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해서 결국 완성했어요. 강의가 올라가고 나서 수강생들 후기가 하나둘 쌓였어요. 쉽게 배웠어요. 덕분에 그림이 재밌어졌어요.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심지어 한 수강생이 제 강의를 듣고 그린 그림을 태그해서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쯤 제 수입도 점점 늘었어요. 9개월째엔 예전 회사 월급을 넘겼어요. 그날 저는 혼자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줬죠. 남편이 그걸 눈치챘는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이걸로 계속할 거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제 작업을 진지하게 봤어요. 제가 그린 동화책 사파랑 전시회 사진을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잘 됐네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뻤어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10개월째인 저는 제 작업실을 얻었어요. 집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빌려서 책상, 컴퓨터, 태블릿을 세팅했어요. 벽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의 포스터도 붙이고 창가에 화분도 놨어요.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온전히 제 세상에 몰입할 수 있었거든요. 작업실에서 의뢰 작업뿐만 아니라 개인 작업도 시작했어요. 예전엔 의뢰만 소화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제 감정을 담은 그림도 그리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의 갈등, 외로움,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여자를 그린 건데 창문 너머로 햇빛이 살짝 비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그림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 위로를 받았다, 너무 공감된다며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러다 11개월째에 또 다른 도전이 생겼어요. 대기업 광고 캠페인 사파를 의뢰받은 거예요. 한 식품 회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과자 패키지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대기업과 일하다니요? 회의에 참석해서 제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사 직원들이 따뜻하면서도 재밌는 느낌으로 부탁드린다고 했고, 저는 과자를 먹는 동물 캐릭터들을 제안했어요. 토끼가 과자를 안고 있고 다람쥐가 과자를 쌓아놓은 그림을 샘플로 그렸죠. 수정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토끼 귀를 더 크게 색감을 밝게 같은 피드백을 반영하느라 밤을 샜어요. 그래도 제 스타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결과물이 나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거 완벽해요라고 했어요. 그 과자가 마트에 진열된 걸 보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친구 지연이 그걸 보고 전화해서 너 이거 대박이다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날 작업실에서 혼자 춤을 췄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때쯤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제 일을 하니까 남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요즘 진짜 빛나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걸 남편도 인정해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가끔 작업실에 놀러와서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자극된다며 웃더라고요. 12개월째 되던 날 저는 제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동안 작업한 그림 30점을 전시하고 지인들과 클라이언트를 초대했어요. 전시회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림을 고르고 액자를 맞추고 전시 공간을 꾸미느라 한 달 내내 정신없었죠. 심지어 전시 전날엔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설렜어요. 전시회 당일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탄하거나 조용히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도 왔어요. 전시회에서 제 그림을 보더니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전시회 끝나고 남편이 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둘이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너 이거 계속할 거지? 라고 묻기에 저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도 제 삶은 계속됐어요. 개인전을 계기로 더 큰 의뢰들이 들어왔고 저는 점점 바빠졌어요. 한 번은 해외 클라이언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한 작가가 자기 소설 표지 사파를 의뢰했는데 영어로 소통해야 해서 처음엔 당황했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메일을 주고받고 화상회의까지 했어요. 그 작업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소설 배경이 중세 유럽이었는데 성과 기사를 그리느라 자료 조사를 엄청 했거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작가가 이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멋지다며 감탄했어요. 또 다른 도전도 있었어요. 13개월째엔 제 작업을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한 출판사에서 당신 그림과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누가 읽고 싶어 하겠냐고요. 근데 지연이랑 상의하다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작업 과정, 결혼 생활의 갈등, 그림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글 쓰는 건 그림보다 더 어려웠어요. 매일 밤 한 문장씩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만에 원고를 완성했어요. 그 책이 출간된 건 14개월째였어요. 제 그림과 글이 담긴 책을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발견한 날 몰래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엄마는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며 울먹이셨어요. 남편도 그 책을 읽더니 너 진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15개월째엔 또 다른 전시회를 열었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컸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의 갈등 속에서 그림을 시작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상처 주진 않아요. 남편이 제 작업실에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 쉬어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해요.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언젠가 남편이 제 작업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도 너처럼 하고 싶은 일 찾아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보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의뢰 작업도 하고 개인 작업도 하면서 제 꿈을 키워가고 있죠.
결혼 생활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제 새 직업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죠. 남편이랑 같이 걸어갈 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게 그 조용했던 밤, 제가 소파에 앉아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살게 해준 힘이니까요. 언젠가 남편과 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같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손으로 제 이야기를 계속 그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